내년 2차 국가 자격시험 대비 평가 강좌고요. 강의 분류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제 수업 목적 강의입니다. 말씀드릴 필요 없죠. 그냥 정말 그 마음의 양식이 되는 그런 내용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만 가지고 따지게 되고요. 그렇죠. 수업 목적 강의고 수험생이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는 강의입니다. 그렇죠. 그 내년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또 들을 필요가 없고요. 내후년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2단계 문제풀이입니다. 어느 정도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해요. 그래서 그 생산지원비에 대한 개념이 뭐다? 그따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를 최소 1회 정도 들으셨거나, 기본 강의를 꼭 듣지 않으셨어도 그 기본서를 가지고 1회독 정도는 하신 분이다. 내지는 관세법에서라도 평가에 대한 6가지 방법을 배우신 분이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 문제풀이가 제일 재밌어요. 작년에 제가 기본 강의 문제풀이 모의고사 다 해봤지만 문제풀이가 제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그 UCP에 관철되어 있는 서류심사의 원칙이 저희 모의고사에도 관철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순전히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고, 그렇죠. 이름은 누군지 아는데 순전히 서류만 보고 답안지만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변수들이 생겨요. 얼굴의 생김새나 그런 걸 영향에 미치지 않고요. 글씨라든지. 글씨는 웬만큼 못 써도 제가 알아봅니다. 근데 정말 짜증나게 못 쓰시는 분은 점수를 잘 드리지는 않죠. 개인적으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튼 결국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그 대응을 같이 얘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답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 시공간 안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풀이가 제일 재밌습니다. 저도 계속 변칙적으로 함정을 내보고 빠지시나 안 빠지시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작년에는 좀 지원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수강생이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다. 근데 그러니까 그 답안을 받았었어요. 지원자에 한해서. 그래서 2분 정도는 답안을 항상 내셔서 채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답안이라고 하는 게 저희 모의고사 보듯 한 답안이 아닙니다. 약식 답안으로 해가지고 시험은 6문제죠. 5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5개 해가지고 6문제를 푸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문제 정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10문제에 대한 답안을 원하시는 경우에 이제 제출케해서 채점을 해드렸었는데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자원자가 아니라 전부 다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내일쯤이면 한 2분 정도 계시겠죠? 꼭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기본 강의를 1회 이상 수강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하고, 자, 강사 이름 써놨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친절하게 써놨고, 카카오까지 써놨습니다. 웬만한 질문들 이메일로 던지지 마시고 카톡으로 주세요. 카톡으로 답변 드리는 게 제일 나아요. 처음에는 카톡으로 하면은 너무 뭐랄까요. 1대1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1대1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못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1년 동안 강의가 되게 인원이 이 정도였어요. 항상 이 정도 인원이 쭉 갔기 때문에 아직 카카오톡으로 해도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되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나 내지는 이제 다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출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 보내야 되는데 이메일이나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요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메일이 안 나오나? 근데 이제 카톡으로 하니까 훨씬 더 잘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보지 마.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카톡 이메일, 카톡 아이디도 써놨으니까, 일촌 맺기가 아니라 요새 뭐라고 하지? 카톡은? 친구 추가, 그렇죠. 친구 추가하셔서 일촌 맺기가 언제적 일촌 맺기야.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진짜 휴강하려고 했어요. 오늘 진짜 휴강하려다가 오늘 첫날이라 휴강하면 죽일 것 혼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휴강을 못하고 제가 지금 이제 오늘 10시에 수업을 끝내면 사무실에 11시까지 들어가서 목표는 새벽 3시입니다. 목표는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다가 새벽 5시에 서울역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6시 기차를 타는 게 목표인데 10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을 내려가면 9시쯤 도착을 해요. 9시에 도착하죠. 그러면 이제 부산역에서 부산상황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9시 15분에 들어가면 세관도 조회를 합니다. 아침에.
9시 반까지는 어차피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버티다가 9시 반에 서류 제출하고 푸닥거리 한번 하고, 그리고 그 푸닥거리가 오전 내에 끝나지 않으면 이제 점심 먹고 푸닥거리 한번 더 하고, 어쨌든 3시 기차 전에는 타야 돼요. 그렇죠? 묶음이에요, 묶음. 네. 그것도 프라이데이신데, 그렇죠. 불금에 지금 3시 이전 기차를 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휴강을 진짜 좀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성해요, 사실. 자, 아무튼, 예, 카카오 친구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진행 방식이랑 준비 자료인데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릴 테마는 오늘 계속 이런 쓸데없는 신변잡기적인 얘기들 가지고 3시간 동안 떠들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 라고 하시는 분은 가셔도 좋고, 짜증나 하시는 분은 컴퓨터 그냥 빨리 돌려보기 2.0배속인가요? 예, 배속 돌려가지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한 2달 떠들 수 있어요. 신변잡기적인 거 가지고 한 2달 떠들 수 있어요. 내년쯤에 약을 팔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첫 번째는 수강생의 요구사항 반영인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를 얘기해 주세요. 최대한 여러분들 참여정부, 예, 참여정부처럼 수업도 참여 수업,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만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학생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이유가, 예, 물론 이제 둘이 너무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마. 네, 저 강사는 여학생 없으면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얘기를 많이 해주실수록 조금 더 개선되고, 그리고 문제풀이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유동적이에요. 지금 그 체계를 명확하게 문제를 드리고 푼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원하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한 3가지 정도 옵션을 갖고 왔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WTO 평가협정에 나와 있는 사례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기가 첫 번째 옵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해동 서기관, 지금 이제 사무관님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해동 사무관님이 쓰신 이제 관세평가 실무해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사례들을 이제 선별해가지고 풀어보는 안도 드렸었고요. 그게 이제 그 타학원에서 이제 김태주 간사님이 그 교재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벤치마크에서 이제 그 교재를 한번 해볼까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안이 그냥 문제 주고 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안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안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거수했어요. 자, 1, 2, 3 중에서 3안에 가장 손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자, 유해생한테 어드밴티지 드릴게요. 문제풀이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나 그런 거 있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그딴 얘기 마시고. 늦지 마세요. 그런 얘기 제발 마시고. 좀 너무 당연한 얘기 하지 말고. 예? 분필이 어디 갔냐? 네, 맞아 있구나. 혹시 있으세요? 원하는 좀 그런 게 있다. 네. 평가 정의를 강의해주세요. 그런 얘기 마시고, 제발. 네?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지. 왜 문제 풀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그렇죠? 없어요? 진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진도요? 그러니까 맨날 알려주기로 했는데 두 번째 주부터 까먹었어요. 거의 많이 까먹었죠. 근데 그 문제풀이 방식이 작년 같은 경우에 단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 진도를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 진도는 수출 판매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출 판매까지 읽어보시고 수출 판매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10문제를 드립니다. 10문제에서 50점짜리가 몇 개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50점짜리, 10점짜리 10문제 드리고 3시간인데 첫 시간 처음에는 이제 숙제로도 해오고 했었는데 안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해서 작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전 시간에 미리 그 진도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오셨을 때 첫 시간에는 푸셨어요. 그냥 푸시고 그러면 이제 강사가 8시에 들어옵니다. 8시에 들어와가지고 2시간 동안 강평을 해야 되는데 강평이 2시간 내에 절대 안 끝나죠. 그러니까 10시 반에 끝나고 11시에 끝나고 그랬었습니다. 네. 문제를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가르칠 게 없잖아. 그럼 찾아봐야지 내가 가르칠 게 없잖아. 그건 안 돼요. 네. 풀어오려고? 아, 그건 괜찮죠. 그렇죠. 혼자만 풀어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볼 때 이분은 안 풀어오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풀어오실 거예요? 자, 혹시 뭐 다른 또 있으세요? 의견이나 첫 대면에 웬 질문질이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 있으세요? 3번 하나 해도 1번 평가 내용은 출제를 하시는 거. 1번이 뭐였죠? 평가 예? 협정. 협정? 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왜 협정을 많이 풀어보고 싶어요? 협정을? 근데 왜 물어봤어? 1번만 하는 이유가. 아, 1번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게. 왜 1번을 얘기했을까? 왜 작년에 1번을 얘기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동남 같은 경우만 지금 심화강의가 사실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합법에서 하고 있는 게 심화강의를 하고 있지만, 심화강의를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그래서 질문 많이 주세요. 저기 심화강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너 바보니? 라고 답변을 쓰고 싶은데, 아니, 심화 강의를 하는 강사한테 심화 강의 들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도대체 강사가 우쭐해야 되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역으로. 근데, 개인적으로는 심화 강의를 할 정도는 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본 강의를 동남에서는 2개월만 하는데, 타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심화까지 하다 보면 4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평가가 딱 적절한 강의 기간이라고 하는 강의 기간은 사실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협정 때문에 그래요. 협정이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들을 좀 풀어볼 만한 기회가 사실 2달 내에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개인의 몫으로 넘겨버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50점짜리 문제가 사례 연구 8.2가 그대로 나왔죠. 근데 이제 작년에 제 기본 강의 수업을 들어보면 8.2 부분에서 언뜻 하지도 않고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아, 그때 내가 좀만 신내림을 받았으면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말 한 대만한테만 했어도 지금쯤 수강생이 6명이 아니라 600명이 돼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신내림이 못 받은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1안과 3안은 제가 볼 때 별개로 할 수 있는 안은 아닌 것 같아요. 3을 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사례들은 별도로 또 풀어보실 거고요. 그렇죠. 네, 꼭 지금이 아니어도, 네, 의견을 하여튼 오늘 내로 많이 개진을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내일부터, 어차피 내일 이제 부산역에서 으쌰으쌰 하다가 문제 만들어야 되는데, 내일 문제는 못 드려요. 문제가 없어. 부산역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 내일 문제는 못 드리는데, 아무튼, 요구사항은 좀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진행 방식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1시간 정도 풀어보고, 문제풀이를 2시간 정도 강평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좀 유도리 있게 할 생각입니다. 문제를 먼저 일단 드릴 거예요. 드리는 게 목표고, 좀 풀어오시는 거 보고, 안 풀어오고 백지만 들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 라고 해서 심각한 어떤 진도 빼기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때는 전환해야죠. 그래서 직접 앞에서 한번 풀어보시게. 심지어는 강평도 내가 안 해도 돼. 자, 나와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들어가세요. 지금 합법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고 있으니까. 나오지는 않고 이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니까 그 문제만 열심히 푸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준비 자료는 예습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예습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한 번 들으셨던 아니면 기본서 독해를 한 번 하셨든지 간에 1회독 정도는 지금 하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진도에 맞게끔 반드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오시고 나서 문제를 바로 보시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진도에 맞춰서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2달 내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분야에 해당되는 문제 좀 풀어보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이따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꼰대 같은 소리를 잔뜩 할 테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돌아가는 진도 따라가고, 봤을 때 최소한 한 10회독 정도는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까지. 10번 정도는 최소한 이제 회독을 하고 가겠다라는 생각. 10번이냐 20번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을 이제 보셔야 될 때, 시험이 7월 10일이다라고 하면 7월 9일 날 한 번에 4과목을 읽으실 수 있을 정도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안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4과목을 1회독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2달 정도 걸렸는데, 그 이후에 2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달 갔다가 그렇게 안 가져요. 본인의 습성이 2달에 1회독을 했으면 2회독 할 때는 2달은 안 걸리지만 1달 만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2분의 1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속이 붙어서 한 3, 4회독 정도 되면은 그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그러니까 눈으로만 훑고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이제 리마인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도에 맞춰서 꼭 연습을 해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자, 강의 일정은 16회차라고 돼 있고요. 16회차라고 돼 있고, 자, 먼저, 평가, 시험 문제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인데,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으세요? 헛소리 좀 그만해라, 뭐, 그런 발전적인 얘기를 하셔도 좋고. 네? 선생님, 오랜만에 저 봤는데, 네, 질문 하나 던져주시지. 얼마 받아요? 또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저희 회사도 지금 한 명을 채용하려고 지금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수습관사사 올해 이제 91명 합격하셨죠. 그래서 이제 한 분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내놨는데, 네. 네, 어색하네. 네. 잘생긴 남자는 필요 없고, 그렇죠. 네. 잘생긴 남자가 꼭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꼭 평가가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가장 어색한 시간이에요, 사실. 처음 뵀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이거 설명을 하고 네. 진도는 안 나가요. 따로 진도요? 나갈까요? 원하시면 나가고. 원하게 해요? 시험 네. 공부 안 해서 네? 진도를 시험 끝난 지 안 해서 3개월 동안 네. 다시 하시면 되죠, 지금부터. 네. 책을 가야겠다 해서 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진도 안 나가신다 하면 네. 책을 보러 빠지려고 생각을 예,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진도 나갈 생각은 사실 하시고 있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면은 간단하게 그냥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차피 준비한 문제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책을 좀 보시는 게 낫겠다 싶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또 있으세요? 진도 범위를 주실 때요. 네. 목금이 붙었잖아요. 네. 목요일 범위를 주신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주실까 아니면 목요일은 하루 만에 이렇게 금요일부터 얘기를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네. 목금이다 보니까. 사실은, 네. 저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목금이 안 붙어 있었지. 작년에 화통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네. 아예 한 주치를 좀 드리는 게 편하시겠어요? 한 주치를 좀 하시는 게? 그러겠다. 그러겠네. 목요일날 가서 이제 금요일날 오전에는 평가 정예만 보다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 안 되잖아요. 네, 진도는 제가 일주일치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8번 회차로 지금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진도라는 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8번 회차면은 거의 4-5번 정도는 1방법 안에서 갈 거고, 그렇죠. 첫 주 뭐 실제 지급 금액에서 실제 지급 금액 1, 둘째 주 실제 지급 금액 2, 3, 셋째 주는 뭐 가산 요소, 그렇죠. 넷째 주는 이제
가산 요소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 그렇죠. 5번째 주는 뭐 배제 사유. 6번째 주는 2, 3방법. 그렇죠. 4방법. 나머지는 기타. 이제 그런 식으로 거의 가야겠죠. 네. 특별할 게 없네요. 다 공지했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세요? 공부 방법에 관한 부분도 좋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 가격 할인까지 하다가 중강시켰죠? 저번에 가격 할인 하다가. 그 이후로 좀 공부 많이 했어요? 가격 할인 이후에? 가격 할인까지만 봤다고 그러지 말고 또. 아, 인강으로 들으셨어요? 그거 봐. 저기, 그 전기 훨씬 낫죠? 적어도 욕은 안 하잖아. 자, 좋습니다. 네. 자,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언제든 편하신 때 가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북한을 했었어가지고 예, 예. 처음 수업을 듣는 건데 예, 예, 예. 과목을 그냥 책을 외우다시피 네. 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거 관세평가가 과이라서 이번에 떨어진 건데 15년 올해 시험 보셨어요? 이번 네, 예, 예. 다른 것들은 70점을 점수가 나왔는데 70점? 와우. 와우. 평가가 꽈락 나서 떨어지신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는 방법을 어떻게 평가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그거 다른 점 다른 게 그 같은 점수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서 운이 좋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올해 시험 보셨을 때? 부계권이라는 생각은 하셨어요? 근데 평가는 왜 꽈락 났다고 생각하세요? 평가 1번 문제를 네, 네. 로얄티로 썼어? 잘못 써서 한 페이지를 다 X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 그건 상관없어요. 페이스가 너무 말려버려서 페이스는 말리면 좀 힘들지. 쟁점을 벗어났나요? 혹시? 완전 다른 문제를 다르게 이해를 해버려서 로얄티? 로얄티로 풀었어요? 로얄티로 썼어?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을 어떻게 따르셨을까? 그래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 저희 시험은 기대를 안 하고 오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유예 말고 첫 이제 동차회에 시험을 봤을 때 공부를 안 하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봤는데 50점이 거의 다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HS 같은 경우도 분류 기준이나 분류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은 돼 있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체계에 대한 개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내를 낼 수는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험이라는 게 되게 단순한 게, 그러니까 지금 타 과목 같은 평가를 제외한 세 가지 과목들은 사실 문제가 나왔을 때 써야 될 내용들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 어느 정도 흉내만 내면 점수가 어느 정도는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70점이라고 하는 점수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상당한 실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과목에 대한 암기 정도가 이미 합격생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수면 사실 점수가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운이 너무 안 좋으셨던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평가가 그러면 왜 꽈락이 났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평가 같은 경우는 좀 공부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관사 2차 시험은 평가와 비평가로 나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평가 강사라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부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방식이나 그런 게 완전히 평가랑 비평가가 구분돼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하시는 것처럼 평가를 공부하시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거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아마 선생님이 평가가 없었던 제가 시험 봤던 해나 그런 때 보셨으면 선생님 충분히 합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평가가 들어오고 나서 평가라고 하는 시험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평가 시험을 본다라는 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무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에요. 실무에서 뺑이 쳐가면서 송장이니 온갖 그 서류들을 보면서 이론을 정립하고 그거에 대한 과세 비과세를 판단하셨던 분들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과목처럼 목차를 잡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내용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평가가 아닌 비평가 부분에서는 그런 걸 어느 정도만 흉내를 내도 점수가 기본적인 점수는 나옵니다. 70점이면 상당한 실력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평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걸 요구를 하죠. 사실 쟁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되고 쟁점에 맞게끔 그러니까 논리 구성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죠. 사실 그러니까 사례에 대한 연습이나 좀 그런 것들이 책에서 공부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라는 게 간단해요. 책 열심히 보고 근데 평가를 기본서만 열심히 본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냐? 평가 정예만 열심히 본다고 합격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러면 학원을 다녀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학원을 꼭 다니지 않아도 어차피 지금 학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터디도 많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반드시 많이 좀 풀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다라고 해서 평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 없을 수 없어요. 평가는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오히려 기본서보다 사례에 대해서 자기가 명확하게 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이 사례는 뭘 물어보고 어떤 걸 짚어주면서 답을 이렇게 구성해야겠다라고 하는 스킬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실무자들한테 요구되는 스킬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평가시험을 봄으로써 요구를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평가를 잘하냐, 못하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실 수험생들 이렇게 보면은 평가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점수를 잘 받고 못 받으시는 분들의 편차가 되게 큽니다. 근데 편차가 큰데 잘 받으시는 분하고 못 받으시는 분의 차이가 뭐냐면 요령의 차이예요. 요령의 차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례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제시하고 정확하게 쟁점을 짚어서 키워드로 해가지고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스킬이 되어 계신 분들이 점수를 잘 받으시는 거고 그런 연습이 안 돼 계신 분들 기본서만 열심히 보시면 사실 합격하기 힘들죠. 제가 생각했을 땐 머리가 튀신 분이 아닌 한 머리가 튀신 분이라면 뭐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단하네요. 와 70. 야 대단하네요. 너무 아쉽다 근데 개인적으로 로얄티라고 했는데 혹시 과세가 아니다라고 썼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왜 꽈락이 났지? 과세라고 썼는데도 꽈락이 났다고? 10점짜리는요? 10점짜리는? 응? 아니, 점수는 필요 없고요. 답 쓰신 거. 다 풀었어요? 10점짜리는 좀 용이한 편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꽈락이 나왔다고요? 50점짜리였네, 결과적으로. 50점짜리였네. 사례를 많이 푸세요. 네. 아니, 꼭 제 강의를 들으라가 아니고, 뭐 제 강의 아니라고 상관없으니까. 스터디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연습을 좀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오히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읽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이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놨던 걸 잃어버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이미 본인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잃어버리는 시간은 굉장히 빨라요. 사실.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70점까지 가본 사람은 금세 올라와요. 정말로. 나름대로는 평가 아닌 비평가 과목에서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70점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답안은 80점 만점인데 70점이면 거의 만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렇죠. 자, 아무튼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출제 기준, 여기에 나와 있는 출제 기준이나 유형이나 기출문제 일람표 같은 것들은, 기출문제 일람표는 제가 만든 거지만, 기준이나 유형은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관세사 출제를 하실 때 출제위원들이 요구를 받으시는 사항의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관세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직무와의 관련성이에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아니고 기본적인 평가 시험 문제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시험 출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과목들이 다 요구받는 사항이기도 해요. 평가뿐만 아니라. 그래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좀 반드시 전제되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고요.
직무와 관련 없는 부분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불합격 평가 협약 체제 같은 것들, 불합격 평가 정의,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평가 실무에 나오셔도 쓸모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평가 연역이라든지 기존 평가에 대한 개념들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양식을 채워주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관세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실무적인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무적인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휴넷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각 연도 채점평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올해 50점짜리 같은 경우도 생산 지원이랑 로열티를 점수 차이를 그렇게 막 많이 줘야 되냐. 이제 학원 강사들마다 좀 틀려요. 그러니까 로열티로, 그러니까 올해 50점짜리는 기본적으로 생산 지원에 대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동조하는데, 선생님도 올해 보셨나? 요? 보셨어요? 올해 50점짜리 보셨겠네요. 참가를 예를 두고 몇 점 나왔어요? 아, 밝히긴 곤란해요? 나한테만. 나 끄고 얘기할게. 아, 이걸 봐야 되지. 생산 지원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로얄티로 이제 문제를 푸신 분들이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협정 8.2 사례 연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산 지원으로 해서 과세 결론을 내리고 생산 지원으로 과세가 됐기 때문에 로얄티에 대해서 과세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로얄티로 과세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수입자가 지불한 거는 로얄티였는데 로얄티의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 가지고 문제를 푸신 분들이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날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가에서 이제 강사들 중에서는 아예 빵점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같이 점수 차이가 정확하게만 쓰셨다라고 가정해보면 5점 내지 한 10점 정도 차이가 아닐까라고 좀 이렇게 넓게 보시는 사람들도 계시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 오히려. 근데 글쎄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 싶긴 하지만 큐넷에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산 지원이 시험 문제였다라고 나옵니다. 아예 명확하게 출제 의도가 생산 지원에 대한 어떤 과세 요건과 그러니까 과세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서술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 출제 의도였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하나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평가 실무처럼 시험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뭔 말이냐면 종래 우리 가장 심했을 때가 2013, 14년도가 가장 심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관세평가라고 하는 걸 이제 수험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수험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실무적인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호전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생산지원이나 로열티를 과세할 때 조정액과 과산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50점짜리 기출문제인데 조정액과 가산율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과세해야 될, 가산돼야 될 금액을 구하고 그렇죠. 수익권에다가 뿜빠이 칠 때, 안분 칠 때 몇 프로를 적용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실무적입니다. 그렇죠. 조정액 가산율 관세 아시는 분 한 10분 계시면 세워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별게 아닐지라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실무적인 문제를 지금 시험에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서 자성의 목소리라는 거는 지나치게 실무적이다. 그렇죠. 학문을 완전히 떠나서 정말 현업, 서류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논리를 정립해가고 자료, 에비던스에 근거해가지고 과세비 과세를 판단하는 사람들 위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실무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어차피 기출문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보실 거예요. 하나하나씩 풀어보실 텐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올해 시험만큼 정말 그 실무적인 감 없이 풀 수 있는 연도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협정에 대한 내용만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까지 나왔고 그러한 경향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당분간은 완전히 실무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평가 정해랑 뭐 조금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협정에 나와 있는 사례 정도는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제 평가 정해보시면서 협정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스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스킵하지 마시고 꼭 같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내용들은 또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현행 규정의 내용대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연역이라든지 기존 불합셀 그러니까 불합셀 평가 체제에 나와 있는 이제 평가에 대한 정의나 그런 내용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출제 기준에 꼭 반드시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출제자 마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외국환 평형기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외국실무에서 외국환 평형기금은 사실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외평기금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하는데 관세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금 뜯기는 정도? 그렇죠. 뜯기는 정도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따위 시험 문제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외권거래법이 사실 블루오션인데 왜 그따위 시험 문제를 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출제 유형. 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단순 서술식과 논술형, 사례 해결형, 그리고 사례 해결형에서는 이제 계산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형태로 문제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안을 주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옵니다. 근데 그 사안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서브라든지 기본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확인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그렇죠. 확인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면은 확인 수수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과세, 비과세 내지는 법적인 근거들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본 강의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형태의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단순 서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우리 시험이 지금 평가 말고는 다 단순 서술형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 비평가를 나눠서 말씀드렸었는데 비평가 같은 경우에 특징은 단순 서술형입니다. HS가 일부 사례형으로 좀 변형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완전한 변형을 이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완전한 변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단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문제를 총 푸셔야 되는데 50점짜리가 단순 서술로 나오지는 않아요. 10점짜리 한 문제, 운 좋으면 2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단에 있는 3, 4문제가 좀 어려우면 단순 서술형이 한 2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단순 서술형은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한 문제 나왔나? 한 문제 나왔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논술형입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2010년부터 지금 평가가 10년부터 15년까지 6년 동안 지금 시행됐는데요. 6년 동안 논술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유사점,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수험자의 어떤 입장을 피력하는 형태의 시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아예 뭐뭐를 비교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논술하시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제가 시험 봤을 때 관세법 50점짜리가 논술형으로 나왔죠. 그때 뭐가 나왔냐면 가격신고제도에 대해서 관세법상 가격신고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 가격신고제도의 개선 방안, 발전 방안에 대해서 수험자의 의견을 논술하시오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가격신고제도가 왜 잘 되고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뜨악했어요. 개인적으로 1교시 1번 문제였는데 정말 예. 그렇다고 시험 보고 있는데 담배를 꺼내서 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근데 그의 그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격신고제도에 대한 어떤 향후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2006년에 제가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2007년에 도입된 제도가 아크바 제도입니다. 아크바 특수관계자간 과사협결정방법 사안심사가 2007년에 제도화됐는데 2007년에 제도화됐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에 논의 과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논의 과정 중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수험생이 그렇죠. 뉴스 좀 본다고 아크바가 뭔지는 알았겠어요? 그렇죠. 발전 방안은 지금도 못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못 썼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이번에 이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곳이 개정됐죠? 혹시 아세요? 개정된 지 한 일주일인가 됐을 텐데,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됐을 텐데, 이지아크바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지아크바. 그러니까 과세가격 결정 방법, 특수관계, 아크바 뭔지 아시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관세평가분류원장한테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1년 동안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분류원을 가보면 아크바를 하시는 분이 총 3분입니다. 네. 300명이 아니에요. 3명이에요, 3명. 3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 유수입 많은 업체가 외투기업들이 있는데, 특수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3명이 심사를 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법정 처리 기간은 사실 1년 이내에 사원심사서를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2년을 채워요. 2년을 채운다, 요새 조금 빨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해봤지만 2년을 정확하게 채우고 승인받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되게 힘들어요. 질곡 있고. 그런데 아크바가 워낙 그렇게 이제 타이트하고 그리고 기간도 길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지아크바라고 하는 걸 신설했는데, 이지아크바는 처리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내주는데, 이지아크바로 신청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무리 많아도 매출액이 최소 1,500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연매출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연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1,500억, 아무리 많아도 1,500억보다 매출액이 적어야 중소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 그 기본법인가? 중소기업 기본법인가 있어요. 거기서 중소기업이 돼야지만이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이지아크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지아크바 신청의 좋은 점은요, 2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서류를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고요. 그렇죠. 아크바처럼 무식하게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처리 기간이 6개월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품목이나 거래가 대기업보다는 좀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올해 제도화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가격 확정 절차 부분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평가 절차라고 배우죠. 그렇죠. 그 평가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계속 확장하려는 방안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도. 왜냐하면 너무 타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신청업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좀 확대시키려고 관세청에서 계속 제도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논술령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지아크바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뭐 얘기하고 싶었지? 까먹었는데 예. 내국세 쪽의 이전 가격과 관세평가제도의 어떤 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항상 논술형으로 시험 문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10점짜리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행 평가제도 하에서 내국세 쪽의 이전 가격과 관세평가제도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 제도들을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정정부제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아크바 신청하면서 APA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놨죠. 그렇죠. 그럼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따끈따끈한 뉴스, 아마 고시 개정된 이후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따끈따끈한 뉴스 중에 하나 뭐냐면, 내국세 쪽에 여러분들 국제협약, 내국세 이전 가격의 국제협약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세요? 선생님 몰라? 아세요? OECD 이전 가격에 관한 지침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정확한 이름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국세 쪽은 여러분들 법인세법이죠.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인데, 이 법인세법, 소득세법이고 관세평가는 관세법이죠. 근데 이제 이 모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칠판 되게 좋네, 여기. 와, 칠판이 막 따끈따끈해요. 자, 손도 좀 깎고 올 걸. 자,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모태가 되는 국제협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제협약은 아니고요. OECD 이전가격 지침이라고 해서, OECD 가이드라인이라고 통상합니다. 자, 그리고 관세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WTO 관세평가 협정이죠.
자, OECD 이전 가격에 관한 지침이 모태가 되는데, 자, 기존의, 그러니까 관세법과 관련해서는 WTO 관세평가 협정이 모태가 되는 법률입니다. 협정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관세청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고작 해야 OECD에 대한 가이드라인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협약이나 협정을 구속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지침입니다. OECD에서 공고하는 공고 의견적인 성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평가가 더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법률상으로도 법률상의 어떤 그 체약국도를 기속하는 기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지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현업에서는 OECD 이전 가격 지침을 준수하는 업체들이 평가협정을 준수하는 업체보다 더 많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국세는 파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WCO에서 이번에 이전 가격에 대한 지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OECD에서만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WCO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교재들을 보시면 관세평가 협정이 모태가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 OECD뿐만 아니라 WCO에서 세계 관세기구죠. WCO에서도 이전 가격에 관한 지침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청 내부에서도 한창 번역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번역 작업 끝나고 얼추 좀 법제화가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지침이다 보니까 법제화가 되는 건 아닌데 실무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1,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지침이 나왔고 사실 지침에 있는 내용들이 협정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굉장히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협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지침에 대한 내용도 일부 좀 반영해가지고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기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하품 나오지? 근데 왜 이렇게 입이 찢어져라 해? 자, 그래서 이전 가격에 관한 지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 OECD와 비슷하게 유사한 형태로 WCO에서도 이전 가격에 관한 지침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국세 쪽과 관세 쪽의 이전 가격이 하나로 하모나이즈드 될 수 있는 그렇죠. 좋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과 노력들이 수반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향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용으로 반드시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래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사례 해결형, 계산형의 시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시험의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례 해결식 내지는 계산형입니다. 그래서 사례 해결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를 풀 때 사안을 줍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 사안에 대해 사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세냐 비과세냐 결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가는 별거 없어요. 평가는 여러분들 가격이 있고요. 그렇죠. 어떤 지급 금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지급액이 있고 그거에 대한 과세냐 비과세냐 결국은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전제됐다라고 했을 때 조정을 해야 되죠.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서는 가산하든 공제하든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조정을 하는 그 금원 자체가 과세냐 비과세냐 그렇죠. 그걸 따져서 최종적으로 그런 과세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세 개의 테마가 가장 평가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과세 비과세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세 가격이 얼마냐? How much죠? 얼마냐? 아, 저렴해요. 세 가지예요. 평가는 별게 없어요. 그냥 세 가지예요. 모든 게 과세 결정 방법과 과세 비과세 여부 따지고 과세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결론적인 부분까지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냥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이래요.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묻고 끝나거나 내지는 과세 가격을 산출하거나 내지는 과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모든 게 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논의사항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다. 세 가지 테마에 맞춰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별로 재미없지? 시간을 1시간을 넘겼고. 최근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